코인은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실생활에도 이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요, 명동 같은 데도 스테이블 코인 ATM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미국 국채를 확 떨어뜨릴 수도 있고, 종이로 되어 있는 달러의 위상, 이 달러 자체는 확실히 사용도가 줄어들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승이라고 하고요. 산업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인데, 특히 산업연구원은 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산업부 산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들이 전부 다 총리실 산하로 가서 그쪽에 포함되어 있고, 주로 이제 정부 정책의 이제 백업 자료를 만들고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민간 연구소하고는 약간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는 역할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고령화 관련된 쪽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소라는 거의 특징이 어떤 한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또 많이 하고, 또 연구원 내에도 그쪽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같이 이제 코워크를 하면서 그쪽 연구도 좀 다양하게, 다른 나라 해외 사례들을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가격이 안정돼 있는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코인들은 가격 변동이 크죠. 그래서 실제 생활할 때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보다 가격이 오를 거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릴 거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거래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가상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이제 실생활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라든지 금융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대부분 느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은 주로 크게 네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정 화폐 담보. 이건 뭐냐면은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US 테더하고 US 서클일 겁니다. USDC, 서클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만큼 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달러화하고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가격이 달러하고 일정하게 패깅이 된다 그러죠. 1달러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아주 큰 그 코인들을 비축한 만큼 그만큼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거기에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런 거는 주로 뭐 금이나 아니면 뭐 석유 현물 이런 걸 갖다 사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액수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게 아마 테라하고 루나 사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알고리즘 코인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거의 이거는 이제 사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고리즘 코인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 개의 코인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했다가 이제는 사실상 이제 사라진 코인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는 법정화폐 담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하고 연동을 하고 있는데, US 테더하고 USDC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미국 정부에서 특히 이번 트럼프 정권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통화들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스테이블 코인을 실생활에 쓰기 시작하면 원화가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크레딧 카드가 들어왔다고 해서 현금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인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정화폐라는 거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사라질 리는 없고요. 또 각 나라별로 이제 뭐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데서 또 거기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곧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요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나라의 법정화폐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나라가
우리나라가 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이런 데처럼 화폐의 가치가 전혀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유용성을 가지고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실생활에 많이 쓰이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화폐를 부분적으로는 이제 대체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위험하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라는 말은 저는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해준 데는 엘살바도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화폐로 정식으로 인정을 한 거는 아니더라도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또 비트코인을 부분적으로는 사용을 합니다. 뭐 쿠바, 온두라스, 그 다음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화폐 가치를 갖다가 좀 안정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도입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가상화폐가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뭐 밥 먹으러 가서 비트코인을 낸다든지 이런 거는 좀 굉장히 특수한 사례죠. 특수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엘살바도르도 전국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특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비트코인하고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실생활 거래에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달러화랑 똑같거든요. 가격 변동이라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이게 확대가 되면서 실생활에도 이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지에 가본 몇몇 지역 가보면요, 명동 같은 데도 있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 ATM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와서 외국인들 그 인증을 한 다음에 하면 거기서 원화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는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요,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금을 하고 국제 간에 송금을 하거나 할 때, 미국같이 이제 선진국끼리도 이게 송금을 할 때,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할 때도 보면 시차가 있어요. 한 이틀 정도 걸리죠, 보통. 그리고 하루 이틀 걸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상당히 비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은 이런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차도 길어봤자 1시간 이내? 이 정도로다가 빠르게 전달이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소액 거래, 그러니까 소액이라는 기준도 좀 다르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피부로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은행 어카운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농촌 지역 뭐 외곽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폰뱅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전 세계에 보면요, 거의 한 3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한 20에서 30% 사이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서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아니면 유럽에 가서 돈을 벌어서 송금을 한다 그러면 그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 지역엔 당연히 은행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 계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냐 그러면은 그 중간에 매개해주는 대리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컨대 파리에서 일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모잠비크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송금을 했다 그러면은요, 모잠비크에서도 대도시에 은행이 있는 데서 그걸 중개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또 이제 수수료를 받고서 송금을 해줘요. 그러다가 맥시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의 한 30% 가까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는데 그쪽에서 받는 사람은 70만 원만 받게 되는, 중간에 단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적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2018년인가 17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걸 딱 금지시켰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그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페이스북 어카운트만 있으면은 중간에 은행들을 다 건너뛰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도요, 스마트폰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개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시골 마을에 가도 이렇게 하나 공용을 가지고서 뭐 한다든지, 예전에 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전화기나 팩스 같은 경우 아주 가난한 지역 가보면은 마을에 하나 두고서 쓰듯이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돈을 그 스마트폰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그 은행들이 수수료를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쓰이기 시작하면은 그 미국에서 보면은 이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통화 정책의 그 유용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찬성할 리가 없죠. 근데 물론 그 당시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이유는 페이스북의 어떤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것들이 범죄에 뭐 자금 세탁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때 한번 그 리브라가 막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또 나오고 이번 정권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페이스북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애플이나 아니면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서 그만큼의 돈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그 큰 파급을 엄청난 양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중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가상화폐 정책을 쓰겠다. 또 실제로 내각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 친가상화폐 인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처음에 트럼프가 선거 공약 때 그렇게 하고 트럼프 정권 초기에 뭐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선거에서 표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게 일단 내가 구성한 거를 봐도 친가상화폐 인사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상화폐 쪽을 이제 활성화하겠다라는 거를 커밋은 거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부채가 재정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에 이자로만 지급하는 게 원화로 환산하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조씩 나가는 거예요. 이자만.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국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도 뭐 주도를 할 거고 지금 현재도 뭐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게 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요. 이자를 확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장 도래한 단기 부채들을 장기 부채로 전환을 갈 수 있죠. 더 싼 장기 부채로. 장기 국채로다가 전환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한 그 하루에 2조씩 나가는 것 갖다가 굉장히 줄일 수 있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하려면은 뭐 굉장히 힘든데 계산은 못했지만 그 미국의 재정 적자를 굉장히 많이 완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달러 패권 요새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달러 패권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의 위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게 그 달러가 직접 쓰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그럼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반이 뭔지를 보시면은요 미국 국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 자체를 들 쓰더라도 달러 경제의 힘은 더 커지는 거죠. 그 파급력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그 법정 화폐를 부분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나라 안에서 쓰는 거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구태여 스테이블 코인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길 가다가 뭐 밥 사 먹는다 그러는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쓸 이유는 별로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내가 해외로 나간다든지 송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정화폐가 각 나라별 법정화폐가 없어진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너무나 과장된 얘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원화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원화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쓰여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와서 스테이블 ATM기에서 원화를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직접 쓸 이유는 유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국제 송금이라든지 하다면 해외 직구를 할 때 아마존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아마존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마존은 이제 미국 국채를 사서 아마존 코인 그만큼에 해당하는 아마존 코인을 발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코인을 사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아마존에서 직구를 한다 그러면은 비자나 마스터 같은 아멕스 뭐 이런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카드 수수료하고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하고 비교해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신용카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힘을 받으면서 카드 회사들의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에서도 뭔가 이제 대책을 세우겠죠. 자기네들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미 네트워크는 상당히 발달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해외 거래에 있어서 자기의 수수료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각 나라별 그 영내에서의 법정화폐의 지위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해외 국제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스위프트망이라는 거 전 세계를 지금
지금 현재 은행들을 아우르고 있는 이 스위프트망 자체도 그러면 뭐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예컨대 리플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쉽지 않은 게 스위프트망이라는 거는 이미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뭐 한 5, 60년 이상을 갖다가 현재 유지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검증이 충분히 된 거죠. 조금 불편해요. 이제 수수료도 조금 더 나오고 뭐 하루 이틀 더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아주 큰 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스위프트망이 당분간은 계속 쓰일 거고 다만 개인 간의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빨리 대체가 되면서 뭐 리플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다른 그런 네트워크가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그야 부분적인 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서 주로 많이 거래되는 게 이제 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다른 가상화폐를 바꿔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미국 국채를 확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달러의 위상 자체 종이로 되어 있는 이 달러 자체는 확실히 사용도가 줄어들겠지만 달러 경제라는 거에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미는 거. 지금 현재 앞에 쌓여있는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것부터 처리하는데 저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육성책을 갖다가 더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까지는 기업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 문제나 이게 명확한 게 확실하게 다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다 갖춰지고 그 다음에 과거에 페이스북을 한번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 삼성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를 삼성 스테이블 코인으로다가 또 대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업들이 이제 민간 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사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야 굉장히 이게 아주 말하자면 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는 게 자기네 국익에 굉장히 그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거래에서 주로 쓰이는 거고. 뉴스로 보거나 이럴 때 뭐 보면 아유 큰 충격을 받지만 그거는 이제 기사로 본 거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애들 학급의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 거 얘기 들을 때하고 그 다음에 폐교 소식 들을 때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줄었다 뭐 몇 퍼센트 줄었다 이런 것들은 피부에 직접 덜 와닿는데 학교가 사라진다. 심지어는 그 완전 어디 시골 벽지도 아니고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가 정말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게 보면은 동아시아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쪽에서 이제 이게 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 뭐 대만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은데 그나마 작년에 조금 늘긴 했어요. 그게 뭐 아주 미세하게 늘어들어서 이게 추세적 반전까지는 뭐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반등을 할지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인구가 출산율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인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이 줄어들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막 2부제 수업하고 정말로 힘들게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과밀했죠. 서울 자체가 아주 막 바글바글하고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저출산 기조가 지속돼서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모든 게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출산율도 그때 가서는 약간 늘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면은 그거는 뭐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예측이라는 거는요.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쭉 보면은 어느 정도 선을 지나면 안정화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기대, 그러니까 희망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갔으면 하는 희망을 섞어서 저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이민자 문제는 그 다른 나라도 특히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걸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고령화 현상을 이게 저출산 현상 있죠. 이게 새로운 패턴이 됐는데 과거에 보면은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소득 수준이 거의 2만 불 가까이는 가야지 고령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2000년대 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선진국에서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완화하는 거죠. 산업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민자를 많이 쓰게 됐거든요. 일본 같이 저렇게 폐쇄적인 나라, 이민을 정말 안 받으려고 하는 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민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제한적이긴 해요. 특히 간병 인력 쪽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쪽에서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 그것도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좀 힘든 업종들에서 많이 이제 종사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래서 그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한 세대 정도 지났을 때는요, 이게 이 모델이 잘 작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고령화가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정말로 살기 힘든 데서 그럼 난민들은 올 수 있지 않냐? 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어 문제하고 숙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은 그게 과거에는 독일 같은 나라가 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했던 제일 그 효과가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90년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벗어나게 됐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독일로 잔뜩 왔어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뭐 대학 나온 사람들도 독일로 많이 오고 그럼 언어도 되고 그 사람들의 업무 능력도 뛰어났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그쪽에서 안 오고 그럼 다른데 더 가난한 나라에서 그쪽에서 안 오기 시작하면은 가져오면 되지 않냐? 거기서 왔을 때 과연 일을 과거에 온 것만큼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온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게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요새 다문화 가정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2세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스톡홀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웨덴 그럼 굉장히 안전하고 복지 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에서 깽단끼리 스톡홀름에서 깽단끼리 총격전을 하고 굉장히 그 위험한 지역이 됐어요.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되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민자 2세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이민자들 1세는 달라요. 힘들어도 큰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난민촌에서 왔다 그러면 난민촌에 있는 것보다는 스웨덴에서 2등 시민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중심지에 살고 막 흩어져 사냐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싼데 약간 안 좋은 동네에 몰려 살게 되거든요. 불편한 동네에. 그럼 거기서 이민자 2세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교육 수준도 평균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애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돼요. 나도 스웨덴 사람인데 왜 나는 2등 시민이야. 이게 집단화가 되니까 범죄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일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고 여기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 자손들을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 노력은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게 한 지역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조금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흩어져 있고 아직까지 집단화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이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우수한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수하다라는 게 정말로 막 대단한 무슨 박사급 인력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와서 그러니까 평범하다기보다도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게 언제까지냐. 이거 한번 잘 봐야 되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조금씩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 힘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2세들을 갖다가 사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노력 같은 거,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의료비하고 연금이에요.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거죠. 고령화를 겪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벌써 100%를 훨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프랑스가 그래서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 연금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더 늦게 받기 시작하고 일을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고 몇 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는 거는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게 연금 수급 연령을 2년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잘못하면 해임될 뻔했죠. 그걸로 불신임 투표까지 가고 근데 간신히 이제 맞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선진국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게 연금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의료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흔히 고령층 그럼 6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부르는데 이 고령층이 전기하고 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를 전기 고령층이라고 하고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의료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75세 이상에서 훨씬 높아요. 의료비가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초고령 사회 어쩌고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는 전기 고령층 비중이 높아요. 이게 이제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의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OECD 평균에 비해서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인구 구조로 보면요. 이거 좀 있으면 금방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연금하고 의료비를 어떤 식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거 돈 많이 들면은 안 주면 되잖아. 이건 답이 아니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늘려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작년에 연금 개혁을 했을 때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큰 실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덜 냈던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는 걸 가지고 더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게 젊은 층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연금 재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연금을 깎으면 어떡하냐 어쩌고 하는데 요거는 좀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금이 들어온 게 1989년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72, 3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70세에서 75세까지는 안 됐고요. 70세를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뭐 거의 9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과거에 디자인한 연금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측면을 보고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평균 수명이 70세 초반일 때 만들어 놓은 것만큼 돈을 냈어요. 그래 놓고 90까지 받는다 그러면은요. 그러 놓고서 그걸 똑같은 액수 아니면 더 많은 액수를 달라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지금 인구 구조가 젊은 층이 늘어나는 구조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인구는 젊은 층으로 가면은 지금 30대, 20대 가면 확실히 줄어 있거든요, 많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부양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세대 간의 형평성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세대죠. 제 세대가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저한테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더 짐을 지어주면서 후세대한테 짐을 지어주는 세대는 저는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든 사람은 그건 사회복지 차원으로 가야죠. 사회안전망 차원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다층적인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연금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그 해외 사례를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하고 출산율에 따라서 그게 이제 목표치만큼 안 나오고 그 자기네가 목표라기보다도 예상치죠. 예상치만큼 안 나왔을 경우에는 연금 수급액의 뭐 0.3%, 0.5% 이런 식으로 좀 덜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구간별로 나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이 몇 %일 때는 얼마큼, 몇 %, 뭐 예컨대 성장을 거의 못했다 그러면은 뭐 한 0.5% 정도 덜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0.5%면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99만 5천 원 받는 거거든요. 그죠? 100만 원에서 0.5%면 5천 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건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요. 연금 고가를 굉장히 많이 늦출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걸 봤는데 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1%만 덜 받아도 한 20년 가까이 그 고가를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정말 조금씩만 좀 양보를 해주면 어떨까 저는 지금의 한 뭐 50대나 60대 곧 연금을 받을 사람들이 그 정도를 좀 해주면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또 그 액수도 뭐 정말로 크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연금은 그렇게 하면서 사회보장을 갖다가 사회 안전망을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 컨트롤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연금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금 플러스 사회 안전망을 갖다가 이쪽에서 좀 세이브를 하고 이쪽에다 좀 더 올려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재개혁이 좀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하죠. 의료비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감기나 간단한 뭐 질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의료비를 갖다가 뭐 병원을 1년에 뭐 200회 이상 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걸 과연 다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요새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죠. 그리고 조금 조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이 아니라 한 작년, 재작년쯤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연금 개혁도 그렇고요. 이런 의료비 문제도 이런 것들이 참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연금 개혁한 정권은 대부분 무너졌어요. 해외에서 보면 슈레더도 그랬고 사르코지 그랬고 그다음에 하시모토 뭐 전부 다 연금 개혁하고 나서 정권 다 무너졌습니다. 고이즈미도 그렇게 인기 있다가 연금 개혁하면서 인기가 지지도가 확 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금 개혁이라는 건 참 인기가 없는 거지만 근데 인기가 없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젊은 세대들의 그 부담이 줄어야지 그리고 또 출산율도 그래야지 그게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후세대한테 그런 짐은 조금 어떻게 하든지 좀 경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 제가 후기 고령층에 가면 의료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 후기 고령층들 중에서도 특히 중증 질환 중에 치매하고 파킨슨병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 같은 거 있죠. 고혈압, 뭐 백내장 아니면은 뭐 고지혈증, 뭐 관절염 이런 것들을 만성 질환으로 보는데 이 만성 질환으로 20년을 사는 것보다 아까 말한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3년만 살아도 비용이 훨씬 높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3년이 아니에요. 한 2년만 살아도 이쪽에서 20년하고 비슷해요. 거의 10대 1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증 질환으로 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처럼 증상 치료보다는 정부의 의료 정책도 정밀 의료 같은 거를 통해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만성 질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비용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의 삶의 질,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이게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료 정책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자꾸 치료하는 쪽보다도 예방 의료 쪽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려면요. 저는 정밀 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데이터 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좀 그 의료 R&D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밀 의료를 하려면은요. 이거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그 의료 데이터 활용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의료 데이터 활용을 더 할 수 있게 해서 정밀 의료 쪽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사람적으로 맞춤형 의료죠. 이게 그러니까 의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는 건데 활용도를 높인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국민 삶의 질, 그 환자의 삶의 질, 가족의 삶의 질, 그 다음에 국가 재정까지 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 인력도 부족해, 특히 숙련공이 부족해지고 정말 일본에서 지금 일본의 그 베이비 부머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련공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일본 제조업도 기초 제조업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 이거 일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벌어집니다. 절대로 그게 다른 나라 사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나올 건데 근데 너무 제가 이제 암울한 얘기만 했는데 약간 희망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령층으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부머는 이전 세대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는 게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그리고 안정화가 되면서 미뤄왔던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니까 대충 인구 학자들마다도 조금씩 이게 다른데 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팝송을 듣기 시작하고 청바지를 입고 나이 들어서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영어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 이전 세대에도 물론 그런 사람은 있었지만 그건 아주 특수층이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베이비 부머 세대로 오면요, 물론 그때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 하셨지만 웬만하면 중고등학교는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세대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뭐 비틀즈 음악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들면 햄버거도 먹어보고 이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내가 더 세련됐다라는 이런 인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 이때가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기입니다. 가장 고속 성장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축적을 할 기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부터는 이제 그 이전 세대하고는 성격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고령자 빈곤층이 많다 그러지만 이 고령 빈곤층이 많은 거는 진짜로 75세 이상층이고요. 그 이전 세대는 그렇게까지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령층 중에서 이제 좀 돈 많은 고령층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있죠. 지금 뭐 75세, 80세 된 분들 중에서도 아주 돈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굉장히 소수인데, 이제 그 층이 조금 더 확대돼요. 그렇다고 고령층 전체가 뭐 부자가 된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고령층 중에 부유층이 늘어난다. 고자산층이죠. 소득이라는 게 아니라 은퇴한 다음이니까. 이런 층이 조금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분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도 많고 벌어놓은 게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서 금융소득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층이 물론 고령층 전체에서 보면 소수일 수는 있는데 이 층이 소비하는 양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한번 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노스텔지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었을 때 즐겼던 거를 고급화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향수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상품인데, 일본에서 보면은 뭐 일본의 그 단카이 세대가 성장을 할 때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볼링하고, 그 다음에 기차 여행, 그리고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이 인기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때 막 그 노스텔지어 산업 그러면서 시니어 볼링 교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고요. 그 2015년인가? 그때가 아마 2013년인가? 그때 비틀즈 일본 공연 60주년을 일본에 온 거 방문 그러면서 아날로그 그때 LP 어디 들을 데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한정 판매했는데 그 당일날 완판이 돼버렸어요. 상당히 비싸게 팔았는데. 그 듣는 것도 아니고 집에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력 있는 고령자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자기 향수를. 그 다음에 한때 사진붐이, 고령자들 사진붐이 일어가지고 옛날 그 아날로그, 지금 디지털 카메라 말고 필름 넣어서 찰칵찰칵하는 그 카메라가 순식간에 쫙 팔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일시적으로 지나가긴 해요. 이런 식의 거는. 그 다음에 그랜드 투어링,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암트랙 기차를 타고서 이렇게 경치 보러 다니는 이런 것 프로그램도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한때 인기 있었죠. 근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바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가는 거죠. 또 손주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손주랑 같이 놀러 가는 거, 그다음에 손주한테 선물 사주는 거,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도 아마 주변에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같이 놀러 가고 하는 상품들도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고령층들 있잖아요. 이렇게 돈 많은 고령층들의 특징은 정말로 상품을 잘 만들고 뭐 서비스를 잘 기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분들의 그 마음을 사는 거예요. 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못 해주는 말,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러면요, 갑자기 이거 별것도 아닌 상품에다가 돈을 확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얼핏 잘못 들으면 뭐 지나친 상술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 노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주 뭐 돈 많은 층이고, 그다음에 돈이 좀 적더라도 간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소한 심부름 같은 거 이게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거, 그다음에 이동하는 거, 이런 데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새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나와요. 요걸 에이지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지텍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일반 개인들이 사는 양이 많지가 않고, 주로 재활병원이라든지 정부 보조를 받는 거,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그런 쪽에서 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수요도 상당히 커질 겁니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전에는 상품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에이지텍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뭐 지팡이 조금 개선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비싼 돈 주고 살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장기 요양보험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냥 사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AI가 만약에 접목이 된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뭐 활동 보조를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면 보조, 그다음에 식사 보조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제가 본 거 지금은 너무 비싸긴 한데 이게 앞으로는 좀 가격만 내려가면 많이 쓰일 거다 싶었던 게 배변 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사람들을 간병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주는 게 하나가 기저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변 침대 그때 제가 본 건 파나소닉에서 만든 거였는데 그 배변 침대는 누워서 버튼만 누르면은 누운 상태로 그대로 처리가 돼가지고 비닐에 딱 묶어가지고 밀봉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간병인의 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가 비싸가지고 이제 개인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그 요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정부 보조받아서 쓰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원래. 그리고 AI가 나온다 그러면은 침대가 단순히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욕창이 있는 분들 이 자세 교정해 이게 간병인들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동할 때 도와주고 자세 교정하다 보면 그분들이 관절염이 와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오는데 이게 침대 같은 경우 아주 복잡한 AI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게 온도하고 습도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 상태에 따라서 자세도 좀 교정을 해주고 혹시 뭐 기저귀 같은 거 갈 게 있으면은 뭐 자기가 아까 말한 식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런 거 처리 싹 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의 기술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간병인이 지금 간병인 부족 현상이 좀 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한 명을 보조한다 그러면은 이런 에이지텍을 활용하면 한 명이 3명에서 5명도 이제 케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들어주는 거 이송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 아파트에도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가족 2분이 와서 휠체어를 옮겨주면 들고 옮기고 이래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면 휠체어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하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나중에는 지금 이제 새로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다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이제 많이들 해놨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고령자들이나 그러니까 아주 고령자가 되면 장애인하고 좀 행동하는 게 그 활동 반경이나 행동 양식이 비슷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주거 리모델링 이런 것 이쪽에서도 산업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출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고령화가 되면은 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 고령 친화 산업 쪽에서는 이제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겠지만 완만하게 늘어나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과거 세대하고에 비해서는 자산도 많고 좀 소비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중 갈등에서 관세가 막 이렇게 부과가 되고 그러면은 그 중국의 수출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1분기 올해 1분기 수출량을 보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분기 수출액이 5.8% 증가했는데 수입액은 약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수출을 오히려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대부분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동하기 전에 연초에 있었던 러쉬 효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발동하기 전에 일단 밀어내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쪽에서도 일단 받아놓자. 재고를 갖다 일단 확보해 놓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밀어냈고요. 근데 이게 수입량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미국 수입량이 줄어든 거는 중국 정부에서 연초부터 수입업자들한테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통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 건 아닌데 이쪽 중국 전문가들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로이터에서도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그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로이터에서 보고한 게 특히 하나 여기서 얘기를 들은 게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 수입업자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이제 확인한 건데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수입업자들한테 수입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일부는 그래도 여전히 수입을 했겠지만 상당 부분의 수입업자들이 이제 중단을 했다 이런 거를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었고 현재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중국계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중국계 증권 대표적으로 은하증권이라든지 차이나 메리츠 증권 이런 데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에 큰 타격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마일드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선정량이 앞으로 이제 바로 이제 장기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딱 바로 다음 달부터 향후 몇 개월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향후 중국의 수출이 현재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하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고, 블룸버그에서는 1분기 통계만 보면 그렇지만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실적이 악화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그 통신사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나온 그 분석은 이렇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저렇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중국이 현재 이제 미국을 갖다가 가장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는 역시 히토류입니다.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할 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것도 10년 이상 이제 뭐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서로 수출을 이제 무역을 거의 뭐 중단시켜버리고 무역량이 감소하면 타격을 중국이 더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히토류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국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국채를 중국이 팔아버리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이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도 큰 타격이 될 거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갖다 즉각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허용을 하면요, 중국에서 나오는 물량은 충분히 다 흡수해버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US 테더라는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사들인 미국 국채가 독일 정부가 사들인 미국 국채 양보다 많습니다. 나라로 치면 6번째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규제를 다 풀어서 일반 기업들까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그 국채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좀 무의미해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히토류라는 거는 굉장한 초크 포인트가 되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포드 그 익스플로러 공장, 시카고에 있는 익스플로러 공장에서 생산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거든요. 히토류가 없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바는, 중국 정부가 그 내세우는 거는 대미 수출이,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2018년에 19.2%에서 2024년에는 14.7%로 감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내수를 한 5% 정도 견인하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0이 돼도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의 경제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내수 5% 견인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자기네가 미국에서 수출을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중국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이 이제 불리한 요인을 갖다가 좀 보자 그러면은, 부동산 장기 침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중국이 안 했냐? 했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몇백조 원에 달하는 돈을 3차례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썩 경기가 크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 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상승하고, 그러니까 증권 가격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내수가 크게 활성화됐냐? 그거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뭐 작년에도 뭐 그 GDP 성장률을 5%를 맞췄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 다 믿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돈 푼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만 늘어나고 부채만 늘어났다. 그래서 피치에서 올 초에 그 중국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 단계로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의 신용 등급이 내려간 건 18년 만에 처음이고요. 지난해 GDP 재정 적자가 보면요, 이게 작년에 올라간 거 이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재정 적자가. 이제 이런 이제 피치에서도 그 하향 조정하면서 이 재정 적자 문제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수 진작책을 쓰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중국도 이런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출 자체는, 대미 수출 자체는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게 미중 갈등이 지속이 되면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로 크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중국으로 보면요,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있고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 해외 직접 투자의 순유입을 보면은 이게 $1,000억 이상이 2010년도 이후로 계속 지속이 됐고, 뭐 1,500, 1,800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게 33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뚝 떨어진 거예요. 한 해 사이에. 그러고 나서 2024년에 작년에는 45억 달러. 그거에 또 거의 뭐 한 9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죠. 이제는 거의 순유입이 없는 상태가 된 거고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면은 그 공급망이나 이런 게 재편이 되면서 당연히 중국으로 투자할 그런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내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수 활성화가 되냐는 거죠. 그래도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 고용도 해주고 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미 수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 미국의 공급망 하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같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수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무역 흑자는 대미 수출을 통해서 얻는 무역 흑자는 흑자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역량 자체, 수출량 자체는 준다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량이 또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흑자액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감소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무역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흑자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중국의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 무역 흑자의 30%가 대미 무역이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커요. 아무리 무역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하고는 좀 달랐던 게 과거에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물자를 상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 바이든 정부 때도 관세를 매기고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좀 제재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우회 수출로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멕시코로 많이 갔고 캐나다로도 많이 갔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날 첫날 보면은 관세를 매기는데 갑자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매겼어요. 그 사람들이 왜 중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같은 우방 국가 USMCA를 맺고 있는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이거를 매겼을까 그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우회 수출로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 외에도 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액 면세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나 홍콩에서 해외 직구를 하잖아요. 그럼 $800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받아요. 관세를 안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걸 폐지하고 상품당 120%의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되면 알리, 테무, 쉬인 이런 데서 들어오는 그 물건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지금보다 120%의 관세를 내고 들어와요. 이건 사실상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우회 수출로를 차단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요, 미국은 이제 $800까지가 그동안 면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면세였는데 다른 나라 보면 이렇게 높게 책정을 안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10에서 $20 선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800면 당연히 관세를 매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국이 조금 관세에 있어서 해외 직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미국이 관세를 굉장히 낮게 잡았던 거는 맞죠. 면제 한도를 굉장히 높게 잡은 거니까 관세를 덜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토류가 강력한 무기인 건 맞아요. 이번에도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히토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뭐 공급망을 갖다가 이제 다야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몇몇 히토류 중들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더 비쌀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히토류라는 거를 가지고 언제까지 저렇게 쓸 수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이 히토류를 갖다가 초크 포인트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만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국에서도 모를 리는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또 다른 무기를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진짜 뭐 전쟁할 때 쓰는 무기가 아니라 무역에서 쓸 수 있는 자기네의 카드를 또 만들겠죠. 중국도 그걸 더 강화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 간의 싸움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처음에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세게 무역 전쟁에서 공격을 했는데 중국이 굉장히 방어를 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의 승리, 판정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러한 정책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시합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하고 그 바이든 정부하고 굉장히 성향이 달랐어요. 모든 게 다 달랐는데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책 방향은 중국을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 내내 이제 관세로다가 잘 안 되면 또 비관세 장벽, 예컨대 약물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기술 탈취라든지 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비관세 장벽을 또 높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세든 관세대로 또 비관세 장벽은 비관세 장벽대로 4년 내내 중국을 괴롭힐 겁니다. 이번에 중국이 잘 막아낸 거는 맞지만 과연 4년 내내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 구조를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중국 내부에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중국이 잘 견딥니다. 근데 잘 견딘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려워도 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기도 하고 좀 힘들면 힘든 대로 좀 견디는 힘이 강하고. 반면에 미국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반대심이 나오고 여전히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 시위도 하지만 중국은 그게 없거든요.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갈등도 생기고 하죠. 트럼프 일기 때는 아예 그냥 볼튼 같은 사람은 싸우고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버티는 힘이 강한 거는 맞습니다만 과연 4년 내내 이러고 그다음에 트럼프 이후에 공화당이 재집권을 할지 민주당이 집권을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북경대에 있는 교수님이 한번 포린 어페어라는 잡지에다가 잡지라기보다도 외교 전문지죠.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작년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국은 해리스를 원할까 트럼프를 원할까 이런 칼럼을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둘 다 똑같다예요.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거는 이제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투기티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절대 강자가 있을 때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게 되면은 둘이 필연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투기티데스의 함정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전쟁을 고대에서 보면은 뭐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이제 전쟁을 했었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분별로 지역별로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냉전으로 끝난 경우도 있죠. 미소 갈등이 그랬죠. 미소 갈등이 사실은 뭐 미국이 사실 먼저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소련이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기술적으로 또 어떤 기술에서는 미국을 앞서기도 하고 첨단 기술에서는 미국하고 경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냉전으로 끝났죠. 열전으로 벌어지진 않았죠. 실제 전쟁까지는 안 갔었는데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도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이고 이거는 미국의 어느 당이냐. 트럼프가 물론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거칠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워싱턴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막 정말로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강경한 자세를 보인 거는 맞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책 기조는 같다는 거죠.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과연 중국이 어떻게 이게 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또 중국을 싫어하는 분들은 중국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중국에 대해서 자꾸 중국의 저력이나 뭐 지구력을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팩트를 보시죠. 그냥 현재 미국의 정책은 이렇고 현재 국제 정세는 둘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유리한 점은 뭐고 불리한 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사실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느 쪽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불리한 점은 이렇고 또 미국의 어려운 점은 현재 미국도 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상보다 높은 지지를 받긴 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또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미국이 또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내부 상황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이 생긴 거는 제가 아까 투기티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중국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중국을 이제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자기가 통제 가능한 상대라고 보질 않고 중국이 너무 많이 컸다. 이제는 중국을 눌러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올라왔다는 얘기긴 하죠.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중국의 기술력이 그러니까 중국의 단점은 뭐냐면은 균형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하부 구조는 또 굉장히 허술하고 지금 이런 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도농 간 격차,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허술한 면도 있지만 아주 뛰어난 거 보면 예컨대 대표적인 게 딥시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초격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도체나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반도체는 아직은 선단 공정에서는 우리나라만큼은 안 되는데 배터리는 제가 그 배터리 협회하고도 만나보고 배터리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기술적 격차는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량 생산을 할 경우에 품질의 균질성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중국 전문가분이 그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뭐 통계를 가지거나 어떤 보고서를 본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거기 중국에서 본 얘기를 한 거라서 100% 확신을 하긴 어려운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얘기할 때 중국의 시노팩이라는 백신이 나왔을 때 그건 물 백신이다 그러고 그걸 왜 맞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의학 전문 저널에 나온 거를 보면요. 시노팩이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러니까 시노팩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시노팩도 이 정도면은 백신으로서도 아무 문제 없는 수준까지는 와 있었어요.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근데 왜 물 백신이 나오느냐? 시노팩 본사에서 만드는 거는 품질이 괜찮아요. 근데 자회사가 많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품질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본사에서 막 최대한 야근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초과 근무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그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전국으로 뿌리는 거.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중국에 콜드 체인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차에 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걸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죠. 이게 어느 기술이 하나 올라가면 그 중간에 밑에 있는 기술들도 같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고 정부에서 쫙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를 쭉 뽑아냈는데 이 밑에 있는 기술들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딥시크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저 딥시크 같은 게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민간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딥시크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거를 만드는 거는 힘들더라도 거기서 나온 거 훨씬 그 비용 효율성이 높은 저 AI를 가지고서 다른 데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민간 자본들이 막 돈 투자하면서 여기저기서 생길 거예요. 물론 중국도 생기긴 하겠지만 이 속도가 미국 그 효율성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느 쪽이 좋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의 격차를 굉장히 많이 좁혀놓은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과거의 소련이 망하는 시절에도 미국하고 그러면은 첨단 기술에서 미국보다 뒤졌냐? 아니었어요. 몇몇 분야는 오히려 더 앞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구조로 연결을 시키면서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졌냐? 여기서 승패가 갈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쟤네는 저런 구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돼. 이러다가는 미국도 망하는 거. 그리고 왜냐하면 군사력은 그렇게 되면 소련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압도적인 군사력, 뭐 스타워즈 계획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었죠. 레이건 대통령 때. 근데 지금 미국이 보는 중국은 그때 소련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소련은 정말 통제된 사회였고 중국은 그래도 민간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거기다가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을 쫓아가고 오히려 앞선 것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뭐 양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주 항공 중에서 몇몇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됐을 때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 어떤 거는 미국보다 갑자기 조금 더 앞선 것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도저히 이거는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WTO 체제에 중국에 이제 그 가입을 하고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사실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들인 게 미국이었죠. 그러니까 닉슨이 그 당시에 이제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화평을 설득해서 중국을 끌어들였는데 그때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는 소련 견제였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이란 거대한 그 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소련을 같이 견제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WTO에 가입시켜주고 이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상대가 안 됐어요. 미국 애들. 기술을 도전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국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처럼 그렇게 효율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은 워낙 올라와 있고 중국이 잘못하면 기술 패권을 도전해서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라는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는 건 현재는 당연히 미국이 위죠.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저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 자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인구 구조로 봤을 때도 조금 있으면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어려운 처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크 차이나론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위상이 높아진 걸로 봐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도광양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더 이렇게 힘을 비축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빨리 고개 든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또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경쟁할 만큼의 체력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야 뭐 협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뭐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내기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거를 뭐 10년 이상 끌고 간다 그랬을 때 중국이 미국하고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선으로든지 저는 타협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기티데스의 함정 중에서 이것도 열전으로는 가지 않고 뭔가 타협을 하는 선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타협을 하더라도 그 타협이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갈등을 유지한 채로 더 터지지 않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그 오브라이언,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오브라이언이 그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거를 또 보면요. 완전한 승리라는 표현을 써요.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할 의사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정책의 기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두 나라가 다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한테는. 그 안보 부분도 그렇고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큰데 근데 저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뭐 정말 심한 갈등을 겪는 게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조금 있긴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지금 최근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배터리 같은 경우 만약에 북미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으면 지금 사실 중국산 배터리는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갔으면은 그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때 많이 무너졌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더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태양광도 그럴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반도체도 그렇고 더 갈등을 심화시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품목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중국을 눌러주기 때문에 그나마 한숨 돌리는 거죠. 제가 반도체 쪽에도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보고 배터리 쪽에서도 만나봤는데 양쪽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이 저렇게 눌러서 자기네 업계에서는 시간을 좀 벌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단기적으로 시간을 번 게 아니라 좀 장기화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북미 시장을 완전히 날리는 거거든요. 대신에 뭐 유럽하고의 밀월 관계는 더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딱 그 시기의 돈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북미 쪽에서의 그 R&D 협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중국은 자체적으로만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중국 자체적으로도 R&D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 그 공급망 속에서 전 세계 R&D 구조하에서 중국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차세대로 나갈 때도 중국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새 실험 장비, 그러니까 제조 장비 같은 경우도 그 네덜란드의 그 ASML 같이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으로는 이게 이제 안 나가니까 중국에서 또 자체적으로 뭐 다른 쪽으로 짜내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 그게 모든 면에서 다 그럴 수 있느냐, 그걸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경쟁에서도 조금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숨 돌린 게 있고 첨단 산업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거는 역시 조선 쪽이겠죠. 조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제 이게 미국이 뭐 자기네가 리쇼링을 한다 다시 뭐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이 그냥 한국한테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인력도 없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미국 함대들이 이제 움직이고 할 때 거기에 MRO를 우리나라에다가 맡긴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군함을 이걸 수리하고
유지 보수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긴 한데 그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 군함의 수리하고 유지 보수를 중국에 맡긴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가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이걸 요청을 했는데 조선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군함은 사실 수익이 적어요. 배가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원래 군수물자라는 게 좀 그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군함이 오면요, 군함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상선들이 대거 따라와요. 엄청나게 큰 상선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같이 하죠. 거기서 한 군데서. 그래 이렇게 되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게 되고요. 중국하고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쪽에서는 다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미국의 의료비 절감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방식을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보조금을 형태로 주고 어떤 의료 메디케이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 트럼프는 그렇지 않고 미국의 약가를 국제 그 기준에 맞춰서 경쟁적으로 맞춰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은 성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있죠. 복제약 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이 높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니 그게 그 원천 기술 없이 단순 하청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TSMC는 단순 하청입니까? 단순 하청을 하더라도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있잖아요. 제조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은 이걸 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실제로 트럼프가 된 직후에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이제 그 손길이 오겠죠. 근데 만약에 미중 갈등이 없다 그러면요. 중국에서 또 이거 막 투자해가지고 쫓아왔을 거예요. 중국도 생각보다 이게 첨단 기술 쪽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첨단 그 신약 개발 쪽은 물론 이제 아주 탑 티어는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 보다 오히려 더 그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미 시장에 접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려요. 조선하고 반도체, 배터리, 지금 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같은 경우, 소형 원전 같은 경우, 요새 SMR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미국하고의 협력이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찾아보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요 정도 예를 들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면도 많고 또 긍정적인 요소도 좀 있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좋다는 거냐 그러고 막 댓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런 위기도 있지만 항상 보면은 위기만 생각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안에서 기회는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마다 달라서 어떻게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일단은 그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왜 리스크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팔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비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장수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장수 리스크랑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는데 치료라기보다는 예방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방적 치료를 갖다가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 전에 빠지지 않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관리 그 내용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저는 요거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보면은 아직까지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물론 이제 있기는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서유럽에 비해서는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동안은 봉사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많이 봤었고 할머니가 나이 드시면 당연히 아버님이 부양을 하시는 거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졌죠.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늙어서도 내가 나 자신을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사회가 바뀌는 거에 비해서 어떤 개인 연금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간병보험 같은 거, 특히 이거 저는 꼭 좀 권합니다. 간병보험이 요즘에 생겨가지고 저도 가입을 했는데 간병 한번 들어 누워서 간병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3,400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으로다가 지금 빨리 좀 저는 다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나는 쓰러지면 나는 그냥 죽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나도 힘들지만 정말 주변 사람 힘들게 합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이제 간병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정부가 돈을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정부가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병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거 꼭 필요하고 일본에서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 치매 보험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이 치매 환자가 간병비까지 지원을 해준 건 아닌데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정말로 막 그 불을 낸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그 집은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치매 환자가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 다쳐가지고 의료비가 아주 크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지급해야 되는 그 피해 청구액을 그 한도를 갖다가 좀 낮게 잡아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하고 보험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이제 정말로 초고령자가 늘어났을 때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분 보조해주는 형태로 좀 그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그 개인 건강 관리나 이런 거는 정말 그거는 개인의 몫이지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돈을 모아야 된다. 이거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도 힘든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정말 아주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노후에 어떤 보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빨리 가입할수록 싸니까 저는 이건 30대 정도부터도 빨리빨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20대, 30대 때야 당연히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학생 시절에야 돈도 없는 거고 근데 한 그래도 30, 40대쯤 가면요. 관심 있게 내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이나 금융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개인연금하고 간병보험 같은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아파서 이제 나이 들어 돈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뭐 너무나 힘든 거니까 그건 당연히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죠. 제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하라 이기까지 말 못 하겠는데 이제 그거보다 약간 저는 경제학자니까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그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연금도 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남기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써라라는 게 해주는 건데 일본에서 이게 이제 한때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뭐 검찰 사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여기 검찰입니다. 그러면 당신 계좌가 불법 도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것보다는 저걸 많이 하죠. 그 고령자 대상. 왜냐하면 고령자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이 많아요. 금융자산이 많거든요. 그때 미주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서 보니까 일본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30%를 2030년이 되면은 그 30% 이상을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 금융 사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데 치매가 돼요.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노리는 아주 악질적인 그 범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게 유언 대용 신탁인데 내가 죽으면서 그 아내가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유산 물려주면 잘못하면은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싶으면은요. 이걸 갖다가 큰 금융회사하고 로펌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된 상품인데 죽을 때까지 간병은 반드시 해준다. 그리고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 이상 준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자기 자산보다는 총액으로 따지면 약간 적어요. 그냥 그 프리미엄만큼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건데 대신에 장수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람 개개인으로 보면은 더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이득 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풀링을 해가지고 위험을 해칭을 하면서 가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예컨대 한 1, 2% 손해본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 확실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장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배우자를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식이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뭐 도박이나 하고 그거 한 번에 물려주면 다 날릴 것 같으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령친화 금융상품 중에 하나예요. 한 달에 얼마 이상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약간 그냥 상징성을 가지고서 만든 상품들인데 이런 거는 좀 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서 그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금융회사에서 잘 안 하는 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좀 보수적인 것도 있고 이 수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 위험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테스트를 하면서 시범 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저건 있어요. 그 주택연금은 들어온 지가 꽤 됐죠. 그래서 내 주택이 지금 13억 이하여야 돼요. 시세가 그 이상은 안 되고 이하일 때 저당이나 뭐 담보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 연금에 들면은 매 달마다 금액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가입을 많이들 해요. 그거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집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 안 한 사람들의 일단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13억 넘어가면 가입 못합니다. 왜냐하면 13억 이하 집 주택 시세가 이하라 하더라도 담보가 있고 뭐 대출 있고 이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가 상당히 제한되고 또 하나는 그게 되는데도 안 한 사람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거 매력적인 상품이건 맞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집만 있는데 쓸 경상소득은 없고 자산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집을 반평씩 뛰어팔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주택연금 들면 참 좋긴 한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물려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잘라서 그 연금은 반만 받고 그걸로 다 그냥 아껴 쓰면 살 수 있고 나머지 반은 상속하는 거 안 되냐? 안 돼요 지금. 주택연금이 지금 그렇게 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시범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 고령 친화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후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50억짜리 집이 있다고 그러면 부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정말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팔면 되지 않냐? 생각보다 나이 들어서 집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데서 버리고 가서 다른 지역 가서 산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선뜻 결정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생활에 쪼들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처지가 좋은 거는 당연히 맞죠. 근데 평생 살던 내가 살았던 지역이고 이 집을 팔고 나가서 새로운 데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팔고 나갔어요. 그럼 50억짜리를 팔고 25억짜리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25억 남았어요. 25억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유 있게 쓸 수 있을까?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자산을 유동화시켜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수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유동화시켜 주면서 일부는 상속할 수 있고 이런 상품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시범적인 정도로만 나와요. 이게 그나마 제일 활발한 게 미국이죠. 영모기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도 근데 뭐 제도적인 또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하니까 그걸 완전히 우리나라에 다 같이 그냥 들여오기는 어려워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걸 보고서에다가 좀 쓰기도 하고 연구 용역 같은 거 정부 부처에다가 내기도 했는데 그 공무원분들도 다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검토만 하고 끝나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기재부하고 금융위하고 뭐 보험사하고 여러 군데가 다 같이 엮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특정한 한 부처의 한 뭐 정책 한 무슨 노인 정책과 이런데 한 군데서 이걸 추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부 대통령 차원이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개인 수준에서는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다층으로다가 망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노후
노후에 대한 걱정을 그나마 좀, 그러니까 많이 받고 풍족하게는 못 살더라도 적어도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이런 정도만 해결을 해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 연금은 크지 않다. 지금 은퇴하는 사람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받는 거 가지고 어떻게 충분히 먹고 사냐 그러는데,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소득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팔지 않고서 자산을 유동화하면서 죽을 때까지 보장이 장수 리스크를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연금 받은 걸 다 쓸 거예요, 진짜로. 뭐 손자들한테 용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개인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행히 쓴다 그러면은 고령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내수로 다 돌 수가 있게 되죠. 이러면은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 고령치나 금융 쪽은 이게 된다 그러면은 고령화가 되더라도 내수 감소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거 조금 과장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 이것도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이런 얘기했다가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한데 너는 그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냐 그러는데, 요거는 제 통계로 나온 거니까 그냥 구체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통계를 그대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2011년 46.5%에서 2021년 37.6%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자료를 꺼낸 거는, 이게 국제 통계는 이렇게 렉이 있어요. OECD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2021년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 들어오는 고령층의 빈곤율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한 뭐 80, 90대신 분들은 진짜로 거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그분들은 사셨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그때 힘들게 살았었고, 그분들이 그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맞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 발전한 우리나라 사람 평균에서 보면 빈곤해요. 이 빈곤이라는 게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에요. 소득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갔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한 거에 하나의 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전 세대에 우리 지금 현재 살았던 분들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현재 우리 세대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다만 현재 이렇게 주어진 상황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 세대가 참 힘들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노인 빈곤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난 저희 10년 동안 거의 10% 정도가 떨어졌으니까요, 빈곤율이. 그리고 노후 대비 수준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이것도 그래요. 이 노인 빈곤율이라는 거 국제 비교를 해보면 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수준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소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OECD에서 나오는 거는 소득 가지고서 빈곤율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전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뭐 집이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지만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 OECD에 가면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월세입니다.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이렇게 확산이 크지가 않고, 전세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다른 나라도 있기는 있어요. 몇 나라 있는데 그렇게 뭐 유럽 쪽에서는 그게 뭐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갖다가 그러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연구가 있습니다.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8년에 나온 건데, 다양한 노인 빈곤 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라는 그 연구에서 보면은 소득만 가지고 하면 이 당시에 노인 빈곤율이 46%까지 되지만 자산을 같이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21%로 떨어져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떨어져요.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KDI에서 재작년에 2023년에 나온 건데,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보면은 2021년 소득 기준 빈곤율은 38%예요. OECD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자산을 포함해서 보면은 24%로 떨어져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안 떨어집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적고, 북유럽 국가들은 자산으로 하나 소득으로 하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슷해요. 물론 그러면은 야, 이러니까 우리가 OECD랑 평균이랑 비슷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높아요. 근데 적어도 10만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뭐 OECD 최고 수준 이거는 아닙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거는 맞는데 노인 빈곤율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가 잘 살고 그다음에 그 중간 세대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고령층들이 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빈곤율은 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노후 대비라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자산이 있다라는 거하고 노후 대비를 정말 잘했냐, 개인연금도 많이 들었냐, 그리고 자기가 어떤 노후에 뭐 할 수 있는 돈을 쌓아놨냐, 요거는 조금 다른데 과거에 그래도 8, 90대 지금 되시는 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어도 그래도 그때까지는 자식한테 부양을 받기는 했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 거는 맞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 언론에 나오죠. 뭐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막 그 지탄의 대상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양을 기대를 하지 않는 세대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받고 그럼 내가 혼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조금 그 의문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젊은 분들 한 30, 40대 되시는 분들도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준비하시고 간병보험 이런 걸 꼭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보고 노력하라는 거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뭐 몰라서 안 하냐 아마 그 이 얘기 하면은 화낸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 임마. 그런데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지. 그거만 맞는데 저는 정부 차원에서 그 지자체 차원에서 아까 식으로 하는 그 금융을 조금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 실물 자산을 가상 자산으로 토큰화하는 것도 한번 좀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식으로 주택연금을 반을 쪼개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반을 상속을 하고 반을 은행에 줘요. 자식한테 상속하고 반. 그럼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분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이 그걸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자식이 팔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그 거래가. 근데 둘 다 안 하겠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은 난 여기 살 건데 금융회사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세를 얼마 내라 이게 굉장히 조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토큰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상화폐로 만드는 거죠. 가상화폐 중에 그 RWA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Real World Asset이에요. 그래서 왜 주식에서 보면은 뭐 조선주, 반도체주, 뭐 IT주 뭐 이렇게 있듯이 방산주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이 코인도 보면은 뭐 텔레그램 코인, RWA 코인, 뭐 디파이 코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RWA라는 게 하나의 그룹인데, 그러니까 Real World Asset을 토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나 채권 같은 거를 갖다 여러 개를 묶어서 RWA 그 코인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갖다가 토큰화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토큰화 해가지고 그런 거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좀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지분 거래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유권이 분할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그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식으로 둘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이 사람이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이거 누가 대신 사줄 사람이 있어야 현금화가 되는 건데 이거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그 부동산 거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집 내놓고 팔릴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토큰화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 유통 속도도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이런 거 다 묶어서 고령 친화 금융을 활성화해야 저는 이 노후의 불안감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고령자들도 마음 편안하게 자기가 있는 돈을 좀 쓸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거랑 좀 겹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연금 같은 거는 저는 웬만하면 꼭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나한테 큰 게 내가 결국은 가서 건강하게 살다 죽으면 보험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간병보험 같은 거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강조를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했네요. 간병보험. 저도 가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그거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그 격렬한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병보험을 가입을 했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 다 가입을 한 상태고요. 이런 거는 꼭 나중에 큰 돈 들어갈 거를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 반복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발 고령층이나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장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금융 상품을 좀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한 그 치매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유사한 상품들을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데 유튜브 촬영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했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그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론이라든지 어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팩트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가져온 거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해주시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할 때, 아, 나는 이걸 바탕으로 너처럼 결론 안 내리고 이쪽으로 내릴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하지만 이 구체적인 사실 자체를 갖다가 듣는 순간에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썸네일만 보고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고 이런 일을 좀 하지 마시고요. 서로 주어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 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리고 나서 거꾸로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게 뭐 꼭 제가 욕먹어서가 아니라 저는 뭐 그런 거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요새 사회 갈등도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심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른 데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썸네일하고 실제 말한 거, 제가 말한 거하고 썸네일하고 사실 약간 이제 썸네일은 좀 과장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고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막 댓글을 단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은 내용을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먼저 결론을 단정을 짓거나 이러지는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